이제 입시가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자소서를 갖다 작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이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소서를 갖다 어떻게 작성해야지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자소서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소서의 비중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아로리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에 대한 평가 방식에 관한 영상을 보셨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죠? 글자 수가 줄었지만 자소서가 갖는 의미는 줄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대학들이 이제 학교 설명회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글자 수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 있지 않은 활동 위주에 대한 내용을 쓰지 말고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내용을 갖다 자소서에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소서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보겠다는 이야기고 비록 글자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자소서에 대한 비중은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부분에는 자세히 합격한 사례들에 대한 어떤 자소서들을 갖다 보여드릴 거고요. 앞부분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대학들이 바라보는 평가의 관점 이 부분들을 갖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 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자료집 그 다음에 대학들이 서울대학교 아로리에서 학생부 종합전 평가 방식 안내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각 대학들이 그 학교 설명회를 하면서 자소서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했던 부분들을 갖다 다 정리를 해갖고 앞부분에서 대학의 평가의 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뒷부분에 있는 자소서를 보시면 이것이 대학들의 평가의 관점에 맞춰서 왜 어떻게 작성됐길래 합격이 됐는지를 갖다 보시면 한번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서울대학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사 연수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 자소서의 팁은 학자적 입장을 자소서에 피력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서울대학교는 보수적 성격을 가진 학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취업의 수단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최종 꿈이 검사인 경우에도 학부 과정을 로스쿨로 가기 위한 통과 수단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큰 관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부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해서 어떤 학문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갖다 선호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학자적인 입장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학교 설명회 때 중앙대에서 이제 입학생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활동도 중요하긴 하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 진로에 대한 계기가 되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역량을 나타내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대학들의 이렇게 이제 교사 연수 자료집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자료이긴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다. 그러면서 대학 예비교육과정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 전형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바로 이제 이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도서 읽고 강의도 듣고 논문도 읽으면서 내가 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갖출 수 있을 정도의 학업적 역량을 갖다 갖추기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대학들의 바로 평가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뭘로 나타내면 자소서에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라는 대학의 고민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건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일까?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교사 연수 자료에서 대학의 고민. 그래서 이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얘기죠. 서울대 재학생의 수학력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깊이 있고 논리적이며 통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통합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많이 씁니다. 의대라 하더라도요. 오히려 의대라 하더라도 생명과학 분야만 쓰는 게 아니라 수학과 과학, 그 다음에 물리학과,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융합적인 내용들을 갖다 저희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도록 지도를 합니다. 왜? 대학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바로 통합적 사고력이 부족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갖다 한번 자소서를 갖다 구성을 해줄 때 이 부분들을 갖다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언어 사용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영어 사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학생부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어필할 필요가 없지만 학생부에도 내가 특별하게 영어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부족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자소서에 조금 더 어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 및 사고 유연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이제 탐구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산출물 이런 것들은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그 안내서에도 나와 있죠. 창의적인 산출물을 갖다 그 창의적인 탐구 활동을 하고 있는가, 산출물을 갖다 작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도 탐구 활동 항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창의적인 어떤 관점에 어떤 이런 탐구 활동을 한 내용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뭐가 있죠? 제가 볼 땐 저희가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이를 극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운 문제는 기피한 경향이 많다. 이것은 작년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고대가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죠. 근데 고대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었죠.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의 자소서 작성법에 보면은 바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겨내는 과정, 비록 이겨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정을 갖다 작성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봅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고려대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든 대학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그걸 갖다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학생 이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저는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고민 바로 이런 거죠.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주도적인 학업 습관이 내재된 학생. 두 번째가 뭐죠?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의 집념으로 포기하지 않는 학생.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이 뭐죠? 어려운 학문이라도 불굴의 집념으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결과뿐 아니라 목까지 우수한 학생, 학업 과정까지 우수한 학생. 네 번째, 지식을 쌓는 데만 노력하기보다는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 바로 이런 요소들이 이제 바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인 것뿐만 아니라 자소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소서를 보고 학생부를 봅니다. 그래서 대학은 설명회 때 얘기했죠. 뭐냐면 자소서에 학생부에 어디 있는지를 갖다 기록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런 학생들 같은 1학년기 학생부가 부족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거에도 이제 일부 부족하고 일부에 대한 부분이 뭐 일부 세특이 좋고 일부 진로 활동이 좋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은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어차피 좋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자소서에 쓰겠지만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쓸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소서를 보면서 이 학생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더욱더 중점적으로 읽겠죠.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고 나의 장점은 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소서에 어디 있는지를 언급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언론에 나왔죠. 입학사정관 1인당 학종 서류평가 건수가 평균 171명이라고 합니다. 학생 평가 1인당 평가 시간이 20분 내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이제 학생의 서류 하나하나를 갖다 꼼꼼히 보면서 이제 자소서도 보고 그 다음에 학생부까지 다 꼼꼼히도 보고 이런다고 합니다. 서류까지 성적까지 평가하고 이러려면 충분한 시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자소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보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평가한다.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자소서에 어디 있는지를 갖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부에 어디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학생부에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 이런 자소서를 활용을 해서 내가 언급을 하는 것이 결코 또 불리하진 않겠죠. 그것을 갖다 또 이렇게 어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소서에 학생부에 어디 있는지를 갖다 언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대학들이 발표한 이런 자소서 평가의 주안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호기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도 뭐라고 했죠? 학생들의 동기, 과정, 결과,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후속 활동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학생부에 나타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먼저 마찬가지로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소 평가의 주안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호기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호기심을 해결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난관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였는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가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소서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얘기하죠. 뭐 서울대학교나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죠? 과정 중심의 자소서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과정 중심의 자소서.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의 이제 컨텐츠를 갖다 학생들이 선정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 활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활동을 하면서 생긴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읽었던 도서나 논문이나 강의 등 학습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학습을 바탕으로 연계된 탐구 활동을 하였다면 무엇이었는지. 학습과 탐구 활동을 하면서 부딪힌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이 학습과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과 나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후속 활동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각각의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작성을 해보면은 자소서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몇 가지의 컨텐츠를 갖고 내가 1번에 이걸 갖다 뭘 배치하고 3번에는 어떤 거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각각의 탐구 활동에 대한 컨텐츠를 갖다 서머리하는 내용은 어떤 걸로 하면 좋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뭘로 가고, 이것만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자소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갖다 처음부터 쓰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이러한 컨텐츠에 맞춰갖고 자소서 컨텐츠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자소서 3번 독서의 경우는 서울대에서 얘기했죠. 무엇을 깨닫고 느끼고 다짐하게 되는 등의 정서적인 내용이 아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언급을 했냐면, 자소서 3번이 서울대만 독서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뭐냐면 깨닫고 느끼고 다짐하게 되는 등의 정서적인 내용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학업의 전환점이 될 만한 책과 그로 인해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했으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제 합격한 학생이죠. 면역에 관하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면역에 관하여 하브르타 활동 시 백신 거부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하면서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미접종자가 감염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접종자보다 면역력이 높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접하여 집단 면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면역 항암제, 생백신과 사백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과학적인 측면에서 백신을 통한 면역작용이 이롭다고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백신이 부작용을 나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접하고 한 대상을 장단점을 고루 살펴보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였습니다. 이후 공격적 면역 반응으로 유발될 수 있는 치주염에 관한 진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백신뿐만 아니라 면역도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면역세포를 줄기세포의 분할을 통해 정상적인 면역세포로 대체함으로써 자가면역질환을 재생의학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인류사회의 사회의 질을 높이기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서울대 치의학과에 합격한 학생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단순하게 배우고 느낀 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동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또 했던 관심이 생겨 탐구 활동에 대한 것도 나타나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대 치의학과에 합격한 자소서 3번의 독서에 관한, 면역에 관한 을 읽은 독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참조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자소서 합격 사례를 갖다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서울대 생명과학입니다. 학교 특성상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에 독서와 논문, NCBI, 위키피디아 자료 탐색, edX 강의를 수강하며 교과에서 생긴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학교의 교육과정상 과학 2과목을 2개만 들을 수 있었기에 화학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생화학 교재, edX의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그 예로 항생제에 관심이 있던 저는 페니실린과 메티실린 사이의 차이점을 탐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둘의 렉타마이즈에 대한 저항성 차이를 항생 기작에서 찾아봤지만 둘 다 그람 양성균의 PBP에 작용하여 항생 능력을 발휘하는 공통점밖에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둘의 구조를 유심히 관찰하던 중 가지에서 차이점을 발견한 뒤 탐구를 통해 둘 다 같은 비렉탐 고리를 갖고 있지만 작용기가 달라 입체 장애로 인해 비렉타마이즈가 메티실린에 작용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화학이 생명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효소 반응을 배우며 효소 반응이 가역 반응이라 실제로는 최대 반응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제 지식으로는 효소 반응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는 효소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여 생화학 교재와 edX의 강의를 통해 생화학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효소 반응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어떤 것을 배우더라도 본질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교과 시간에 미토콘드리아를 배운 후 하버드 X의 셀 바이올로지를 통해 심화된 내용을 익히고 복합체 부위의 ATP 생성과 양성자 구동력, 그다음 미토콘드리아의 세포사멸 조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세포 소기관에 더욱 관심이 생겨 겨울방학 때 수강했던 MOU의 교수님께 직접 메일로 부탁을 드린 뒤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과 RT-PCR을 사용해 그 엽록체와 CHUP한 단백질의 기관별 발현 정도를 알아보며 세포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학생들에 대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융합적인 내용도 되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 edX의 강의라든지 NCBI 자료 탐색, 그 다음에 셀 바이올로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영어적인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관련된 분야에 대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과정도 굉장히 깊게 잘 나타나 있는 자소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카이스트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 수학 시간에 함수의 대칭성을 배우고 대칭의 수학적 의미에 관심을 가져 친구들과 팀을 구성해 대칭의 수학적 의미를 주제로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인터넷과 책을 통해 대칭의 사례를 찾아보자고 했지만 전 주위에 존재하는 대칭성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조원들에게 주위에 있는 대칭적인 요소들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원들은 의견에 동참해 주었고 적극적으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접기의 대칭적 요소가 많음을 깨닫고 종이접기의 수학적 대칭성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많은 종이를 접으며 탐구하던 중 각의 3등분 작도가 불가함이 증명되었음에도 종이접기를 통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빠르게 알아볼 수 있었지만 시행착오 속에서 다른 궁금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면서 직접 각을 3등분해 냈습니다. 3대 작도 불가능의 문제가 종이접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평면좌표의 한계를 공간좌표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종이접기를 활용한다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지 않고 변을 n등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현대 대수학 순수기하학과 해석기하학을 통해 변을 n등분하는 방법을 탐구하기로 하고 이론적인 방법을 생각해 접어보며 시행착오 끝에 일반화해 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때까지 접은 종이를 정리하며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며 혼자라면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결과물을 만들면서 공동 연구의 장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한 직접 대칭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는 저의 말 한마디로 단순히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궁금증을 가지고 끈기 있게 탐구해보는 경험을 하며 저희 팀원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것에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학업적 측면과 학교생활 측면에서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고대 행정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1 때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 국가의 혼란을 지켜보면서 과연 올바른 정의가 무엇이고 이러한 사회적 난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균형감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고자 다양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양쪽이 주장하는 논리 등을 정리해 보았고 유명한 석학들의 칼럼과 강의를 들으며 그분들의 관점을 익히고자 하였으나 철학적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도서와 논문 그리고 교수님들의 무크 강의를 통해 정치학과 사회학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치학 개론 수업을 신청하여 들었고 촛불 집회의 영향으로 권력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며 주권자의 자치 원리가 어떻게 제도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도서와 영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정치학 개념을 학습하며 깨달은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고대 그리스와 같이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신민지사관을 주입하며 조선인들의 현실 정치 의식을 없애고자 시행한 일제의 우민화 정책과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과 연결해 분석해보며
시민의 그 의식을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6.29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의구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이론을 학습하게 되었고 정부가 통제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정권을 유지한 스페인 프랑코 독재 정권의 사례를 학습하며 스페인 국민들의 정치의 무관심도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벌어진 드루킹 사건과 같은 여론조작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대행정학과의 그 합격한 학생이죠. 그러니까 학생부에는 묵크 강의를 못 쓰면 자소서에는 내가 묵크 강의를 들어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죠. 물론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요번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의 안내 동영상에 봐도 뭐죠? 솔베이 전쟁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랑 영상을 시청하고 거기서 묵크라는 말을 빼고 영상을 시청하라는 걸 갖다 예시를 올렸죠. 합격한 학생은. 그래서 자소서에도 이런 묵크 강의를 들었다는 부분들은 자소서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핵심은 궁금한 것은 참지 않기, 스스로 탐구하며 해결해 보기였기에 학교 수업과 활동에서 생기는 의문을 해소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심화된 탐구를 하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경영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고자 틈나는 대로 국내의 신문을 읽으며 기경제 등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 흐름을 파악했고 관련 도서를 읽으며 경제경영의 기본이 되는 수학과 회계학 학습을 하며 의문 해소를 위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이익이연금의 변동에 따른 투자 부진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동아리 시간에 2008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빅쇼트를 보면서 자산관리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자산관리 부실이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현명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고 이는 평소 관심 있던 자동차 시장의 부진도 자산관리의 부실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실질적 통계로 확인하고자 다트와 키스라인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 주요 기업의 BS-IS 자본 변동표를 주석과 함께 탐구했습니다. 코스의 회계학 원론 강의를 수강하며 학습한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매출액이 상승했음에도 단기 순이익의 하락이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OCI 증가가 왜 현금 배당 성향과 유보율의 상승을 동반하지 못할까 잘 풀리지 않던 의문은 IS상 OCI 계정과 BS 계정의 이익연금이 유사하다고 가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재무제표상 간접 비용의 증가와 현금 배당의 시장 가치의 상승이 원인임을 밝혀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유형자산으로 변환하고 현금 배당 성향을 시정가 기준으로 수정함으로써 이익잉여금의 내수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탐구는 경영학도를 꿈꾸는 저에게 IFRS상 기업 공시의 중요성과 더불어 경영성과의 성패를 단순한 단기 손익으로 측정한다는 통념 대신 개정 과목에 대한 세부적 탐구로 기업 공시를 검증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처음 세운 가정을 실제 수치로 입증, 반증해보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며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산자 이론에서 생산 비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비용 곡선 그래프 해석에 어려움을 느꼈고 경제 해석의 방법론적 기반인 경제수학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교과 시간에 배우는 내용만으로 경제수학을 공부하기는 불충분했고 교내 동아리에도 관련 활동이 없어 직접 자율동아리를 개설하였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K무크 코스웨어 강의와 경제경영 길잡이 등의 도서를 참고하여 경제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미시경제의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의 도출 과정을 알아보던 중 라그랑지앙 승수법을 알게 되었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리적 행동 패턴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타당성 있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조언들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적화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을 코스웨어의 경제수학 과목을 수강하며 학습한 뒤 제약화와 무제약화의 최적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설정한 목적 함수의 1궤도 함수와 2궤도 함수의 건증법을 적용하여 무제약화의 최적화를 라그랑지앙 승수법을 적용하여 제약화의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의 경우에는 효용함수의 개형 때문에 라그랑지앙 승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깨달았고 한계이용 개념을 도입하여 최적화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론이 수학을 통해 가시화된다는 것과 상황에 따라 이론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더 나아가 거시경제에서의 최적화 적용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 2학년 때 학습했던 양적 완화 정책을 정부의 최적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평가해보고 승수 효과를 의도한 양적 완화 정책이 오히려 구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느꼈으며 시장의 민감도와 탄력성에 주의하여 신중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경영인으로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죠? 지금 아마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자소서에 대한 사례들을 보면은 바로 아까 대학들이 학교 설명했거나 대학들의 자료로 이야기한 이런 평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비록 글자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자소서의 평가의 의미는 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 역량을 나타낸다고 하시면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